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품질 향상 기법 중에서 그 체크리스트 방법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먼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휠이라는 것이 한 1000회 정도 분량이 나왔고, 오기 피해가 됐고, 볼트, 너트는 휠보다는 조금 좀 덜하네요. 자, 그렇다면, 볼트나 너트보다는 요 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불량품이 나오는 어떤 유형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바로 휠의 불량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원인을 제거한다면은 이제 품질이 크게 상승이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가장 중요한 불량 항목을 찾아가지고 가장 먼저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체크리스트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레토 분석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요거가 이제 8020 법칙이죠. 그래서 그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갖다가 올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석, 이 파레토 분석인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량도 가장 많은 분량이 나오는 것이 또 많은 어떤 품질을 갖다 향상시키지 못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어떤 재료나 혹은 어떤 기계의 어떤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품질 향상에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영상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깨진 유리창 법칙이 1984년 12월 뉴욕에 사는 버니 게츠라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지하철을 탑니다. 이때 흑인 청소년 4명이 다가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합니다. 순간 겁을 먹은 버니 게츠는 흑인 청소년 4명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랍게도 언론은 총을 쏜 버니 게츠를 영웅으로 대접하고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매일 지하철 강도에게 시달렸던 뉴욕 시민들은 버니 게츠의 편이었죠. 지하철에서 총을 쏘고 영웅이 되다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주목해야 합니다. 1980년대 뉴욕 지하철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열차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낙서로 뒤덮여 있었고, 지하철에서 강력보험죄가 1년에 15,000건씩이나 발생했으며 하루에 무려 25만 명이 무임승차를 했죠. 그런데 1988년부터 지하철 강력보험죄가 갑자기 75%나 줄어듭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You take care of the minor offenses, and by that, the fare beating, the aggressive begging when they put cups under your nose and demand that they give you money, those kinds of minor offenses, which predominated in the subway. 뜻밖에도 뉴욕 지하철은 사소한 문제들에 손을 댔습니다. 무임 승차자들을 현장에서 잡아 수갑을 채워 줄줄이 세워두고, 열차마다 청소 시간표를 짜서 낙서를 지우는 일에 사활을 걸었죠. Wear down the people who were committing the crime and doing the graffiti by making sure that if they graffitied a train overnight, it wouldn't go out of the yard until it had been cleaned up, so that their work was never seen. Compared to the 1980s, I
They think things are better. They think there's less graffiti. The subways are cleaner than in the 80s. 낙서나 무임승차 같은 작은 무질서가 보험죄를 불러일으키는 신호탄임을 알았던 것이죠. 바로 그 사소한 것들을 바꾸자 보험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Situation in my world, in crime, situation is everything. And that is that if you have minor offenses, disorderly conditions and behavior, you're inviting criminal behavior. 예,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낙서를 지우는 것이 조금 사소하긴 하지만,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 뉴욕 지하철이 뭐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불량품이 좀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잘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품질 갖다가 향상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체크리스트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특성 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특성 요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 아마 우리가 저기 재무관리 시간 때 그 두퐁 차트를 한번 그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두퐁 차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지금 보니까는 나무처럼 생겼죠. 나무가 이제 옆으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물건이 이제 품질이 안 좋아요. 예, 왜, 어쩌다가 이렇게 불량품이 나오게 됐을까?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 기계가 문제가 있었나? 그런데, 기계가 왜 문제가 됐을까? 기계가 노후화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뭔가 관리의 면에 문제가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불량품이 나왔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작업자가 문제가 있었나? 그럼 작업자가, 물건을 갖다가 생산해내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체크해 보면서 방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야 되고 방법에 문제점이 없다면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불량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제 파헤쳐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특성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그 전사적 품질 경영입니다. 이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기업의 모든 부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업의 모든 부문, 뭐 생산, 마케팅, 구매 등등등 모든 부문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냐면요. 바로 고객 가치를 갖다가 창출하겠다. 혹은 고객의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 주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의 모든 업무에 적용되어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관리 업무나 서비스 등에 모두 적용되는 개념으로 고객의 욕구와 합리적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 그러니까는 뭐 그 이전에는 생산 부서들만,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된 부서들만 이런 어떤 품질 경영에 이제 참여를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기업 내에서 있는 모든 업무들,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부분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생산해내는 어떤 프로세스 상 모든 업무들, 그런 활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또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든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사적 품질 경영이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산자 위주 시장이 소비자 위주 시장으로 변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제조업자적 사고방식에서 마케팅적 사고방식으로 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경영이란 무엇인가는 책을 읽으면서 외부 지향성 혹은 내부 지향성이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내부 지향성을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내부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서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시키자. 이런 관점은 생산자 중심 관점이고요. 생산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부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업의 목적은 기업의 수익을 목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목적은 고객의 가치 창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이익이 커지게끔 하는 그러한 관점이 바로 외부 지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TQM이 나온 이유도 이 기업 경영이 내부 지향 쪽에서 외부 지향 쪽으로 이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품질을 갖다가 좀 그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품질 부서 혹은 생산 부서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생산해내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상에 관계가 되어 있는 모든 업무들을 갖다가 잘 협력을 시켜가지고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TQM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TQM의 세 원칙이 있습니다. 고객 만족, 종업원 참여,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고객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제 품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소비자는요, 어떤 물건을 갖다가 사죠. 예,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지불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지불 가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갖다가 지불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은 가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취득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취득한 가치는 100인데 내가 지불한 것은 80이다. 그럼 누가 큽니까? 취득 가치가 크죠. 이러면 품질이 좋은 거죠. 그죠? 예.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100이지만 이 100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게 120이나 된다. 지불 가치가 더 크다. 이거는 품질 관리가 이게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고객 만족과 관련된 내용에 이제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내가 지불한 것보다 크면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고급이 아니라 나는 저 정도면은 한 200 정도를 갖다가 지불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구입을 했더니 300이라는 가치를 얻었다. 이 사람 만족인 거죠. 예. 그런데 저 정도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한 500 정도는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500을 지불했지만 얻은 가치는 4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불 가치가 더 크잖아요. 이러면 만족 못 하는 거죠. 하지만 300과 400을 비교해보면 400이 더 고급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고급화가 된 거죠. 하지만 품질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문화적인 변화, 즉 종업원 참여인데 이 문화적인 변화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동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 국가 혹은 어떤 조직 혹은 어떤 기업 이런 데 보게 되면 이 문화라는 게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은 007 같은 문화가 있다. 현대그룹은 람보 같은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현대는 람보 같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한번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저돌적이고 그 다음에 삼성은 007형이니까 좀 더 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잘 분석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실행에 옮기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종업원 참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종업원 참여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고객이 누구인지를 일단 정확히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혹은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고객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그 고객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그럼 이름을 알아야 되나? 직업을 알아야 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고객이 우리 가게에서 왜 물건을 사갖고 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고객이 물건을 사는 이유가 정확히 파악된다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충족시켜 주도록 노력한다면 고객과 이제 관계를 갖다가 이제 돈독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외부 고객은 이제 진짜 고객이죠. 진짜 고객도 중요하지만 내부 고객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부 고객은 누구냐? 바로 종업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고객을 먼저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판매하는 점원들이 있죠. 그 점원들이 만족해야만 손님들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밝은 미소가 들어가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직원들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손님들과의 관계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외부 고객도 중요하지만 내부 고객인 직원들도 만족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지속적인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월마트를 세운 그 샘 월트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 다음에 어제를 이겨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있어야 돼요. 어저께보다 나은 오늘이 되려면 어제보다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예. 자,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또 TQM, TQM의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선두 기업을 갖다가 비교하고 평가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잘 한번 따라해 보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합적 품질 관리하고 종합적 품질 경영 한번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종합적 품질 관리는요. 공급자 위주입니다. 공급자. 그래서 이제 그 많이 만들어서 팔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QM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매자 위주입니다. 고객을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구매자 위주의 어떤 이 TQM은요. 기업의 전 부문을 갖다가 이제 연결시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TQC 같은 경우는요. 그 생산 현장 근로자, 그러니까는 생산 부서와 관련된 부분들만의 좀 통제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종합적 품질 관리와 종합적 품질 경영,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비교를 갖다 같이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식스 시그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영상을 조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그래서 영상이 식스 스텝 이거를 아마 수업 시간에 볼까 하다가 소리가 안 나와서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잠깐 볼게요. 별의별 말을 써가며 하대한다는 사실을요. 아니 평균보다 떨어지는 외모를 가진 게 뭐 그렇게 잘못인 건가? 뭐 저야 뭐 잘생겼으니 상관없지만 말이죠. 네, 물론 사람 자체를 놓고 평균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천인분노할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물건, 즉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것도 심하게 떨어진다면 비난보다 마땅한데요. 그렇다면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인 식스 시그마에 대해 확인해 보시죠. 시그마 하면 수학이 먼저 떠오르시죠? 하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즉
시험을 봅니다. 시험 대박! 100점 달성했어요! 시험 결과 개봉 박두. 입안의 평균 점수를 계산해보니 70점이네요. 이를 평균값이라고 했을 때 표준 편차란 아이의 실제 성적과 평균값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아이의 개별 성적과 평균값의 차이가 크다.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아이의 개별 성적과 평균값의 차이가 작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표준 편차가 작은 게 안정적이겠네요. 누군 공부 진짜 막 잘하고 누군 진짜 뭐 못하면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험 성적 예측 프로 어떤 아이가 생뚱맞게 빵점을 받아버렸다면 어떨까요? 평균값에서 크게 벗어난 셈인데요. 한 반에 이런 아이가 많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데요. 자, 이쯤에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평균값을 성적이 아닌 품질로 보고 빵점짜리 점수를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제품, 즉 불량품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교육은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식스 시그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시그마 그 말 자체를 놓고 보면 100만 개를 생산했을 때 3.4개의 불량품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량이 나지 않는 것이고 기존의 기법은 경험과 직관을 중시하는 반면에 이 식시그마는 철저한 통계 자료 데이터에 의거해서 품질 불량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예, 이 정도만 보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요. 방금 나왔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만 개당 불량품 개수를 3개, 4개 이하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 능력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원판이 있는데 가운데에 화살이 맞으면 굉장히 낮은 변동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곳에 몰려 있다 하더라도 가운데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변동을 감소시키거나 프로세스를 중앙에 맞추는 등의 방법을 써가지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작업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6시그마는 100만 개당 불량품의 개수를 3, 4개 이하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ISO 9000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우리가 같이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